지금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기자가 생방송 중에 사고를 친 건데요. 그 이유가 한국 취재 과정을 일본과 비교해 생방송 도중 폭로해버렸다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일본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서 영상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페인 정부마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급히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기자는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루시아 페레즈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국제 뉴스 칼럼니스트이며 엘 디아리오 글로벌이라는 유력지에서 유럽 경제와 아시아 정세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나라들을 취재해왔고 전쟁터에서도 정상회담 현장에서도 글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선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관심이 없었고 무엇보다 제 머릿속에 이미 정해진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지금껏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방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있어 늘 기술 모방국, 후발 산업국이라는 이미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에서 자동차까지 모든 게 일본이나 유럽의 기술을 본떠 만든 수준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삼성, 현대.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늘 한 발 늦은 추격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한국산 제품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선 늘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멀었지. 이 정도로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쓴 아시아 산업 관련 칼럼 아래에 한 댓글이 눈에 밟혔습니다. 한국에 가보지도 않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댓글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비슷한 반응이 쏟아졌고 그중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직접 본 것도 없이 칼럼을 쓰는 기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건 저널리즘이 아니라 편견의 재생산입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현장감 있는 시선을 강조해온 제가 정작 어떤 나라는 발 한 번 들이지 않고 그 나라를 판단해왔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 제게 기자로서의 자격을 묻는다는 것, 그 자체가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커리어가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는 피하지 말자. 직접 가보자.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했는지 아니면 제 생각이 맞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해 보자고요. 단지 일회성 여행이 아니라 제대로 보고 듣고 기록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진실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편집부에 한국 출장을 요청했습니다. 편집장은 의외로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잘 됐네, 루시아. 독자들도 궁금해할 거야. 당신 시선으로 본 한국이라면 분명 흥미롭겠지. 그렇게 저는 2월 중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고 공항 내부는 마치 최신식 박물관 같았습니다. 자동 안내 로봇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와이파이도 끊김없이 연결됐습니다. 유럽의 공항보다 쾌적했고 시스템도 더 정교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언어였습니다. 공항 직원이 저를 향해 유창한 스페인어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나라가 제 모국어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중국어, 프랑스어로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제 상식과는 다른 나라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대부분의 차량은 전기차거나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도심은
더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층짜리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고 거리 곳곳에 전기차 충전소와 디지털 간판이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서울은 이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는 서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스카이라인, LED 조명이 일렁이는 건물들, 거리의 질서와 활기까지 제가 평생 믿어왔던 편견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판단하지 말자.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확인해보자. 표면만 보고 속단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조용히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본 것이 전부 틀린 거라면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살아온 것인가? 다음 날 저는 삼성전자 본사로 향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진실을 마주하게 되겠죠.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이 나라가 유럽보다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공항부터 호텔까지 단 하루 만에 제 시선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 두렵다는 감정을 느낀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본 공항과 도심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뭔가를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착시 아닐까,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해봤지만 이미 의심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기술력을 보기 위해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만큼은 제 생각이 맞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겉모습이 발전했다고 해도 기술의 내실만큼은 유럽보다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삼성전자에 도착했을 때 입구부터 달랐습니다. 보안 절차는 간결했지만 철저했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넓은 공간과 정보, 디스플레이, 각국 언어로 안내되는 스마트 키오스크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건 공장도 아니고 연구소도 아니고 무슨 첨단 전시장 같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부터 좀 불안해졌습니다. 저를 안내한 건 김도윤 씨라는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영어가 아주 자연스러웠고 태도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반도체 라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투어는 제 자존심을 한 겹씩 무너뜨리는 과정이었습니다. 클린룸 내부는 영화 세트장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흰 보호복을 입은 수많은 연구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기계는 자동화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3나노 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1위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조차 몇몇 기업만이 그 공정에 도전하고 있고 대부분은 아직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런 기술, 어디서 배운 겁니까? 일본입니까? 미국?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껏 제가 기술력이라는 이름으로 믿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도쿄, 미넨, 취리히가 기준이던 제 머릿속에서 이제 서울이라는 이름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력이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였습니다. 유럽은 여전히 신중한 진보를 자랑하지만 한국은 속도와 도전으로 기술을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AI 센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차세대 인공지능 칩, 인간 마이너스 로봇 인터페이스, 에너지 효율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연구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제품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각국에서 모인 인재들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엔 유럽인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희가 자랑하던 인재들이 여기 와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가 보여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표는 잊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AI 특허 등록 건수. 전부 1위 또는 2위 안에 한국 기업이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은 점점 표에서 사라지고 있었고 유럽 기업은 하위권이었습니다. 그건 숫자로 증명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정말 우리가 그 사이 이렇게 뒤처진 건가? 그리고 동시에 제 안에 있던 기술적 우월감이라는 허상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이 컸던 건 이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술이 앞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생존이고 책임이고 또 미래라는 사고방식. 저는 그 무게를 견디기 버거웠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나올 때 김도윤 씨가 제게 반도체 모형 하나를 선물로 줬습니다. 장난감처럼 생겼지만 그 작은 부품이 제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수십 년간의 확신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다른 차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웃을 수도 없었고 정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지만 한 줄도 쓸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온 기사들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건 새로운 기사로 덧붙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시 써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덮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는 틀렸을지도 모르겠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실용적인지를 알려면 교통 시스템을 보면 된다는 게 제 지론이기도 했거든요. 호텔 프런트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했습니다. 직원이 설명해줬습니다. 지하철, 버스, 심지어 택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도 교통카드야 흔하지만 택시까지 통합된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노선과 환승까지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하다는 설명까지 들으니 머릿속이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입구부터 놀라웠습니다. 바닥엔 먼지가 없었고 벽면은 디지털 패널로 가득했습니다. 무인 발권기, 다국어 음성 안내, 에스컬레이터 센서까지. 플랫폼에 내려가자 더 넓고 더 조용하고 더 질서정연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스크린 도어는 기본이었고 도착 시간은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죠.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멈췄고 승객들은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내부는 말할 것도 없이 깨끗했고 전광판에는 다음 역 환승 정보, 심지어 날씨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랐던 건 지하철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잘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럽의 대도시조차 지하에서는 연결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거든요. 강남역에서 내려 다시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좌석은 넓었으며 각 자리마다 USB 충전 포트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버스 전용차로 덕분에 차는 막힘없이 달렸고 정류장마다 음성 안내와 문자 안내가 동시에 제공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용자를 고려한 디테일, 그게 다르다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스마트폰으로 주변 식당을 검색했고 QR코드 메뉴판을 통해 다국어로 구성된 메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제는 모바일로 빠르게 이루어졌고 현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습관 자체가 디지털화된 사회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일부러 번화가가 아닌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일상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여전했습니다.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유창한 영어로 친절히 설명해주는 시민, 교통신호에 맞춰 자전거를 탄 아이와 노인이 함께 길을 건너는 풍경, 거기에 흠잡을 데 없는 거리 청결까지.
저는 순간 유럽의 어느 도심보다도 이곳이 더 정돈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경직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표정은 여유롭고 친절했습니다. 말은 다르지만 문화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가 거리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KTX 터미널을 구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부는 대형 공항 같았습니다. 자동 발권기, 대형 스크린, 정시 운행 알림, 넓은 대합실.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 시간 15분 정도입니다. 시속 300km 이상으로 달리죠. 기억 속에 남아있던 한국의 이미지는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미지를 붙잡고 있던 제가 한참 뒤처져 있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단정지어왔는지 부끄럽기만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낮에 탔던 지하철, 버스, 지나친 거리, 마신 커피, 듣던 언어들. 모두가 이 도시에 스며들어 하나의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낯설미 저를 더 진짜 기자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언론 환경을 직접 보기 위해 KBS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술, 도시, 교통, 사람을 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써야겠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KBS 방송국을 방문하기 위해 호텔을 나섰습니다. 한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전날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특히 스페인에서는 공영방송이 정치적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 하에 실제로는 정부 입장에 비교적 우호적인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던 저는 이번 방문이 그 인식을 확인해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KBS 본사 건물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거대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전광판에는 국제뉴스 속보와 함께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콘텐츠 소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곳곳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제작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인물은 박지현 기자였습니다. 또렷한 눈빛과 정중한 태도를 지닌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한 후 뉴스 제작 시스템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룸 내부는 첨단 장비로 가득 차 있었으며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기사 작성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히 놀랐던 장면은 기자들 간의 자유로운 토론이었습니다. 일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 있었고, 심지어는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두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박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비판적인 보도도 실제로 방송이 됩니까?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론의 역할은 감시입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그 대답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언론이 전반적으로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송사 내부에서 이런 장면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광고주, 정부와의 거리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검열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박지현 기자는 제 반응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언론도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과거보다 훨씬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시청자들의 눈도 날카로워졌다는 점입니다. 편집실에서는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추적한 다큐멘터리가 편집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로고는 다름 아닌 삼성의 것이었고 그 순간 저는 무언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 감탄했던 그 기업이 이제는 공영방송의 조사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단지 성장한 경제가 아니라 성숙한 민주주의의 단계를 밟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견학을 마친 후 저는 박지현 기자와 짧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자님은 어떤 기사들을 써오셨나요? 한국에 대해 말이에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사, 편견에서 비롯된 단정, 현장 없는 판단. 그 모든 것이 부끄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널리즘 아닐까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그날 밤, 저는 다시 마드리드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기내에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편집장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익숙한 프레임의 기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것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저널리스트로서의 양심을 배반하는 일일 테니까요. 도착하자마자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시아, 오늘 저녁 방송에 출연해야 해. 한국 이야기,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분장을 받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 그것이 기자의 길이라면 이제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생방송이 시작되었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자가 묻습니다. 루시아 씨, 한국은 유럽보다 기술이나 사회 시스템 면에서 많이 뒤처져 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본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적이 흘렀고 진행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시스템, 언론의 자유까지 모두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단지 빠른 경제 성장뿐 아니라 그 사회의 투명성과 시민의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를 너무 단순화해 바라봤고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편집장은 격노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신문 이미지가 무너졌다고. 그러나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가 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보도였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며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시아 씨. 저희는 유럽 공공방송 연합에서 새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데 당신의 진실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경계 너머의 진실. 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는가. 한국에서 받은 반도체 모형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저는 천천히 다음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기자가 되었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